세력 판단하는 거 말씀 좀 드려요. 보통 이제 균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내 나무가 세력이 강하냐, 약하냐, 아니면 영양도가 있냐, 생식으로 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균형 있게 체크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꽃이 이런 형태로 되면 어떤 상태로 많이 빠진 것 그렇죠.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떤 상태로 이제 나무가 많이 쏠려 있다는 거죠. 요 형태면 수정불량가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네,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꽃 상태를 보고도 얘네들이 영양으로 쏠렸는지 생식으로 쏠렸는지 그걸 구별을 하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바이트마크가 여러 번 많이 씹어가지고 까맣게 갈변이 많이 된 꽃들은 수정불량가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특히 고온이나 저온이 같이 들어가면서 수정까지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특히 이런 온동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꽃 바이드마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만 봐도 얘는 영양을 좀 많이 쏠린 꽃이라고 이제 표현해요. 그리고 꽃 개화된 상태를 보면 요 형태 다르죠. 그러니까 생식으로 많이 돌아가는 꽃들은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형태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뒷사지를 보시면 얘네들 자체는 여기 보시면 한 번만 더 찍은 꽃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뒤로 쏠린 애들은 완전히 이제 생식생장으로 많이 쏠려서 수정 자체가 이제 착화가 잘 걸린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 기형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 이게 나무 자체가 너무 고온이다, 저온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고온기가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 자체가 저희는 메롱을 한다고 표현하는데 이 주두가 앞으로 길게 빠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꽃가루가 떨어지면서 수정이 걸리잖아요. 수정에서 발화가 되면서 쭉 올라오는데 여기 주두 앞에는 저희로 치면 이제 끈끈이 성분이 있어요. 꽃가루가 떨어지면 딱 부착이 되게. 근데 고온 때문에 주두가 길게 나오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 끈끈이 성분도 떨어지면서 수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꽃의 상태를 봐서 이 온도가 내 나무가 이 온도에는 견디기 힘들다, 견딘다라는 것도 이제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이 이제 이제 꽃 상태에 따라서 요런 형태로 이제 바이트마크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저희는 이제 캠페스라고 하는데 고양이 얼굴 닮았다고 요런 것들이 개화적 고온이 발달 이상 보통 이제 15도 이하 저온에서 나오고 질소가 좀 과다되면 수정불량 일으키는 이런 형태의 이제 기형가들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들 기형가는 고온, 저온 그리고 벌의 활동에 따라서 기형가의 유무가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그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통용을 하시든 양육을 하시든 요즘 트렌드에서는 질소질을 조금씩 더 줄이는 형태로 좀 많이 들어가요.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생육은 빠르지만 장부 상태가 병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질소를 요즘은 계속 줄이는 형태로 재배를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형가들은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과들이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요거 말고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저희 삼천가라고 해서 아시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주화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뾰족하게 나오는 형태가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부정근인데 요게 부정근이 뿌리 쪽에, 줄기 쪽에 저런 형태로 나오면 의심을 해봐야 될 게, 뿌리 쪽에 스트레스도 있지만 누수가 되는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장에서 누수가 되거나 아니면 결로가 너무 많이 생겨서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줄기 쪽 계속 적시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저렇게 나와요. 그러면 뿌리가 발달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 뿌리들은 어차피 땅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발생하면서 많은 에너지들을 소모하거든요. 세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아주 신기 이제 이런 형태로 직파라고 그래갖고 코코피트에 바로 파서 들어가는 형태가 있고 저렇게
모종을 배지 위에다 올려가지고 이제 키우는 방법도 있거든요. 파는 것보다 이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보시기에는. 배지 위에다 그냥 모종 이렇게 톡 올리는 게 더 편하겠죠. 어떻게 보면 작업적으로 되게 편할 거예요. 이걸 하면서 이 핀은 드리프를 원래는 고정시킨다고 여기다 바로 꽂아버려요. 그러면 딱 붙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토마토 모종이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면들을 다 뿌리를 발달을 시켜놓고 여기 한 면만 내린다는 건 조금 손해가 있겠죠. 근데 공기 때는 온도가 있을 때는 거의 다 따라잡아요. 근데 특히 종기 때 내가 정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어차피 온도가 낮아서 발달 속도도 느린데 이 모든 면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올리는 건 조금 손해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괜찮을 때는 작업이 편하다고 보통 올리는 농가들이 되게 많아요. 올리면 햇빛을 보고 얘네들이 이렇게 다시 올라오거든요. 근데 종기 때는 이 방법이 뿌리 발달을 이제 빠르게 하는 거는 조금 손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환경이나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종기가 들어가면 웬만하면 직파 다 파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추천을 하는데 작업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대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배지 위에 이렇게 토마토를 얹어서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자체가 맨 처음에는 아무리 핀을 이렇게 꽂았다고 해도 처져야 안 처져요. 처지겠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생장점의 위치가 뿌리의 위치보다 낮게 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요 줄기 쪽에 부정근이 많이 생겨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부정근이 많이 생긴다는 말은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기를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빨리 생장점의 위치가 줄기 이렇게 뿌리의 위치보다 낮게 들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가면 부정근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적어져요. 요거 같은 건 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요거는 토경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가습이 걸리게 되면 토마토 잎들이 요렇게 좀 나와요. 병에는 아니에요. 요것도 유전적인 영향이고 요런 형태도 기형 비율인데 요런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토경에서도 좀 나오긴 하는데 뭐 많이 경험하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떤 분들은 총체 피해라고도 얘기하는데 총체 피해는 아니에요. 요거 같으면 이제 토마토 수정 불량이에요. 거의 아까 사진 봤던 게. 그러니까 좋은 다습한 조건에서 수술의 발달 지원과 꽃가루 뭉침으로 수정이 지연돼서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들 여기 사진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들이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수정이 불량해서 나오는 거의 수정 불량가 쪽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것도 한번 보셨어요? 이게 구멍이 뚫려요. 애들이. 입이 구멍이 뚫려요. 요게 병이 아니고 생리장애거든요. 농가들이 이걸 이제 병이라고 오인해가지고 이제 균제 같은 걸 조금 많이 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거 같은 경우는 세포가 터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어릴 때, 과실이 없을 때 근압에 의해서 물을 많이 빨다 보니까 입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터지면서 저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요 보시면 잎들이 뒤에가 막 다 터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근건부가 습하고 상대 습도가 높은 조건일 때, 습도가 높게 되면 그날 뿌리의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때 뿌리에서 잎 쪽으로 물이 너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세포가 터지면서 생기는 이제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부종이라고 부르는 이게 터지는 현상들. 이게 이제 토마토 농가들이 특히 자가용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제 물을 조금 많이 주시고 습을 조금 높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요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요 사진은 제가 교육할 때 거의 마지막 시간에 항상 이제 주로 보여주는 사진인데 이게 같은 라인에 같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뿌리 상태가 확실히 다르죠. 왜 같은
같은 집인데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네? 같은 락이에요. 근데 배지를 뜯어봤더니 네, 이거 형태가 달라요. 그죠? 밑에 게 훨씬 더 좋죠. 이유가 있을까요? 저렇게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하고 하실 거예요. 같은 집이에요. 근데 뿌리 발달이 확실히 달라요. 위아래가.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게 모종 차이 아닐까요? 모종 차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더 큰 게 있어요. 딱 차이가 딱 하나 있었어요. 아래쪽이 이 그리프가 바뀌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전에 첫 시간에 우리 막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 스마트팜, 양액재배라고 하면, 지금은 농작물의 발자국 소리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숫자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함수를 적어 놓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정도 주면 알맞게 물을 준다고 15년, 20년간 자기 농사를 이렇게 지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드리프가 막힌데 물이 조금 적게 들어갔잖아요. 뿌리 발달이 훨씬 더 좋고, 잠깐 이런 것도 크게 차이가.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이 많이 들어가. 근데 봤더니 드리프가 막혀 물량이 적어져 버리니까 뿌리 발달이 훨씬 더 잘 돼요. 그러면 이게 뿌리 발달이나 세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래쪽처럼 물 관리를 해야 더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런 물이 조금은 많이 들어갔다. 이걸 차이를 보여드리고 이 드리프 막히니까 그만큼 더 들어가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함수를 주문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를 오래 져도 감으로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뿌리 배지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10kg인지 9kg인지 그 1, 2kg 차이를 사람이 느끼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를 바로 설치하고 그래서 합수장 얼마만큼 자기가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수치화시키면서 계속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뿌리 상태들이 상당히 관리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게 들어갔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믿고 어느 정도 잘 자라니까 적당한 물이 들어간다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요 뿌리 상태, 요 뿌리 상태, 지금 상태처럼 겨울을 지나고 강이 살아나는 시기 때 들어왔을 때 이런 뿌리 상태들은 어떻게 되겠죠? 관광기에 살짝 씹습니다. 근데 뿌리 한착이 이렇게 잘 된 애들은 물 흡수를 잘 하다 보니까 생각좀 씹으집니다. 그러다 보니 얘는 배꼽소리가 나와도 얘는 배꼽소리가 나올 확률이 얘보다 훨씬 더 적어져요. 결국에는 초반에 누가 뿌리를 잘 돌렸나 돌리지 못했냐에 따라서 뒤쪽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수확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부산 센터에서 이제 토마토 고급 과정 강의를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지금 벌써 몇몇 팀들 시드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꼽서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조정해라 보고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물량을 그때 맞춰서 아무리 조정을 잘한다고 해도 뿌리 상태가 이런 애랑 차이는 무조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뿌리가 그때 좋아하는 게 물, 산소 그리고 게으르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의 건조 스트레스가 없으면 돌리지 못합니다. 근데 만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 때 내 뿌리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내가 함수량은 물을 건조하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물을 그대로 더 주는 게 좋을까요? 줘야 될 것 같아요. 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뿌리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리 상태 지금 이 시기 때 4, 5월달 딱 되는데 안 좋아요. 그러면 저런 상태인지 내가 알아요. 그러면 이거를 건조를 좀 시켜서 뿌리 발달을 더 도모를 시켜야 될까? 아니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될까요? 건조하게 해서 뿌리 발달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시켜야 될까? 네.
보통 뿌리 발달을 위해서 건조함을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목표치 했던 만큼 떨어뜨리고 다시 리바운드 시키고 떨어뜨리고 리바운드 시킨다고 했잖아요. 보통 농가들이 그걸 몇 타반까지 보통 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은 양육 농가들이 있으면 배지 함수를 정도를 해가지고 뭐 계산하기 편하게 이 완전히 이제 얘를 무로 쳤을 때 킬로그램이 10kg다. 그러면 나는 20% 떨어뜨리겠어 하면 8kg까지 떨어뜨렸다가 다시 10kg로 올리고 8kg 떨어뜨리고 10kg 올리고 이걸 건조 스트레스를 계속 줘. 그러면서 뿌리 발달을 미친 듯이 돌리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하나? 보통은 3화반, 4화반, 5화반 가서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거를 한 번씩 체크를 해볼게요. 3화반까지 이 카바반 개화될 때까지 이 작업을 건다고 했을 때는 3화반 개화가 되면 토마토는 1화반에 어떻게 되죠? 노출도 못하고. 이제 착각은 조그맣게 이제 달려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이후로 건조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생리장애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너무 건조하게 해버리니까 배꼽설계가 나오든 가스아지가 안 나오든 그런 식으로 생리장애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3화반까지 보통 끌고 가요. 근데 아니야. 약간 뭐 이렇게 작게 좀 찍혀도 4화반까지 끌고 가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 나는. 그러니까 그 뿌리 발달을 나는 더 동호를 시킬 거야 하면 4화반까지 끌고 가. 근데 아니야 나는 화반 이거 날아가고 있잖아. 뿌리 발달이 먼저야 하시는 분들은 5화반까지 끌고 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뿌리 발달은 훨씬 더 잘 될 것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뿌리 발달이 얘네들보다는 조금 안 될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끌고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월 5월달이라고 가정하면 지금은 광량도 피크를 칠 때고 하우스 온도도 높잖아요. 이때 뿌리를 돌릴 거라고 건조 스트레스 줘버리면 배꼽소리가 다 터져요. 이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정식으로 9월달에 했어. 이 작업을 했는데 뿌리가 생각보다 안 돌았어요. 그러면 뿌리 발달을 시킬 기회가 없나 이제? 그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때 함수 델타 WC를 12%, 13%까지 끌고 가요. 그때는 온도가 낮으니 건조하게 해도 배꼽석이나 생리 장애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적어져요. 근데 반대로 4, 5월이라고 하면 그때 겨울 때는 온도가 낮아서 덜 민감한데 지금 온도가 오를 때잖아요. 이때 잘못해버리면 배꼽석이 다 터져요. 그러면 이런 과채소 같은 경우는 정식 초반 그리고 온도가 낮을 때 이때 두 번을 놓치게 되면 뿌리를 돌릴 수 있는 이제 환경적으로는 조금 불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일부 농가들은 이제 극단적으로 조금 드라이브를 심하게 버린 분들은 정오 전에 물 끊어요. 12시 전에. 뿌리를 이제 최대한 돌려요. 최대한 돌려놔야 배꼽살도 안 나오고 뿌리가 돌아야 나중에 광이 좋아졌을 때 물량을 폭발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약한 형태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뿌리를 아래쪽처럼 만들지 못하고 위쪽처럼 이렇게 계속 끌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 얘네들은 동절기 때는 한 1, 2, 3월 달까지는 얘네들이 시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물량도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4월부터 이제 3월도 강이 점점 오고 4월에는 광과 온도가 계속 올라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뿌리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생장점 살짝 시든단 말이에요. 생장점 시드니까 농가들은 어떻게 해요? 위에 스크린 이불이 내는 걸 칠 거예요. 그늘을 만들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늘을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광합성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집은 계속 강해지는데 이 집은 계속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스크린 쳐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과실 쌓이는 생명이들이 약해집니다. 그때는 광량도 풍부하고 온도도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난방비도 안 들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개도 물건이 나오고 소도 물건이 나와요. 개나 소는 물건 다 나와요. 가격 좋아요? 그때? 안 좋죠. 그럼 물량으로 승부하지 않으면 돈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아무리 농사를 못 지어도 환경적으로 좋다 보니까 좋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돈도 없어요. 난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옆집 개도 나오고 옆집 소도 나오고 전부 다 나오는 형태예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은 난방비가 비싸다 보니까 온도를 많이 못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안 있다 보니까 광이 풀어지고 좋은데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가도 크게 좀 온도를 낮춰서 가게 하죠. 근데 우리 집은 꿀이 발달이 아니라 계속 실어하고 차광을 하고 뭘 해서 습기도 늦어지고 가스도 별로 안 나.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아예 돈 벌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 건조 작업을 오랫동안 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클래식한 방법으로 하면 이런 건조 스트레스보다는 아예 물을 계속 충분히 넣어서 이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들을 뿌리 활착시키는 방법들은 되게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해요. 이걸 하려고 하면 좀 저울이 비싸요. 없이는 자기가 이제 못하는 거예요. 저울이 정확히 재고 들어가요. 근데 저울이 없어. 내가 많이 저울이 없다. 근데 우리 집에 내가 코코피트로 재배를 하는데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은 사마만 개화 전까지는 되게 건조하게 끄고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백이 안 비치게 백이 안 나오게끔 물관리 그래야 건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배지가 끝까지 차야 백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함수를 최대한 적게 끄고 와서 백이 안 나오는 정도로 끄고 아니면 저희도 실험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8월, 9월에 내가 정식을 했는데 토마토, 뭐 고추를 정식했어요. 나는 코코피트에 한 5일 동안 물을 안 주면 얘네들 시들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는 저울이 없으면 한 5일치는 물을 끊어줘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시들지만 않아요. 근데 그 대신 이런 건조 작업을 할 때는 농장주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생산점 시드나 지금 계속 체크해요. 근데 만일 내가 한 일주일치가 됐어. 예를 들어서 딱 갔는데 내가 한두 시쯤 농장을 돌았어요. 근데 입이 살짝 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물을 줘야지. 네? 그러면 물을 줘야지. 물을 줘야 돼요? 시드는데 애들이? 계속 시들라고요? 차가? 네. 저 같으면 차가. 왜냐하면 이 라인들의 물이 굉장히 달궈졌어요. 한낮에. 뜨겁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줘야 되면 물량을 많이 줘야 돼요. 라인에 물을 다 빼고 얘네들이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식혀주는 거예요.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차강 스크린 있는 집들은 차강을 해서 조금만 더 견뎠다가 다음날 아침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내가 얘네들이 너무 불쌍해서 나는 안 되겠어 하면 라인들이 되게 달궈졌잖아요. 그 물들이 50도, 6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때는 라인들 물을 다 빼고 새로운 차가운 물이 들어갈 정도로 많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보통은 토마토나 딸기 쪽에 심해요. 왜냐하면 점적 자체 라인들이 거의 검은색에 위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더 쉽게 올라가요. 근데 얘네들 자체는 라인들이 거의 다 하얀색에 배지 겉터 밑에다 라인을 숨겨놔요. 달궈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딸기 쪽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분들이 예전에 저런 함수저울이나 저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부 돌아다니면서 약간 식은 게 있으면 다음날 내가 물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뿌리 돌리려고 그런 형태로 많이 하셨어요. 함수저울이 없을 때. 그러면 너무 심하게 들어가면 굳이 얘네들이 식기 직전에 물을 주는 게 더 낫죠. 얘네들한테 데미지를 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데 요게 저울이 있으면 그 전에 내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건 요런 양액집에서 첫 번째 조건은 뿌리 상태는 저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무조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오늘은 뭐 간이 좋으니까 아니 나쁘니까 흐리고 하니까 괜찮은데 일반적인 뭐 5월달 날씨 생각해보면 강도 좋고 온도도 높다 보니까 이때 건조 스트레스 너무 안 주게 되면 배꼽 사이가 엄청나게 올 수 있어요. 그건 환경에 근데 겨울 때는 솔직히 온도가 낮으니까 그런 작업을 줘도 그런 배꼽 사이가 나오는 확률이 되게 작거든요. 그때는 마음 놓고 이제 함수율 자체를 이제 건조를 많이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6%에서 이게 컨설턴트마다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3%까지 나요. 그래서 그 배지가 제일 무거울 때, 낮을 때, 그러니까 배지 함수적으로 계속 체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델타 WC라고 해요. 배지 무게 편차. 제일 낮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배지가 100kg라고 하면 내가 6% 정도 함수를 떨어뜨리는 형태에서 내가 움직인다 하면 94kg가 되죠. 그러면 13%라고 하면 얘는 87kg가 되죠. 그 말은 뭐냐면 87kg, 94kg 이게 뭔 차이냐? 얘는 물이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배꼽 소리가 나와버리면 6%대까지 마시거든요. 물을 많이 줘. 반대로 꼬리 발달을 위해서 내가 돌리려고 하면 그때 동적일 때는 13%까지 델타값 주거든요. 87kg까지. 예를 들어 100kg라고 하면 87kg까지 떨어져요. 이 델타값 주려고. 이거는 보통 이제 꼬리 쪽에 하려고 느끼고. 근데 어느 정도의 온도가 오르잖아요. 보통은 12, 13%까지 편차가 나버리면 배꼽살이 위험이 있거든요. 하우스로 그래서 환경에 맞게끔 이거를 수치화시켜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매년 4, 5월까지 되면 배꼽살이 엄청 많이 나와. 그러면 그때부터는 함수율을 예를 들어서 뭐 보통 끌고 가는 게 뭐 지금 상태에서는 8% 쪽에 많이 끌고 가. 지금 정도 마시는. 그러면 얘는 8% 아닌 7%대로 물을 조금 더 던져주는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온도, 환경에 치면 입을 엄청 많이 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다 오면 하반이 최소한 3하반 이상을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저격을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네. 하반을 최소한 3하반 정도 노출을 시켜야 돼요. 이게 온도도 이제 난방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평균으로 낮춰서 야간 온도를 조금 낮게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강조하지만 에너지는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습기도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과일은 노출을 햇빛에 많이 시켜가지고 과실 풍온을 높여서 과일 품질을 좋게 만들어요. 그럼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3하방이 아닌 2하방 정도 노출을 시킨다고 하면 이때는 3하방 이상 노출을 시켜서 어릴 때부터 빛이 약하니까 과 쪽에 빛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엽수로 하는데 엽수로 하는 건 좀 맞진 않는데 그래도 뭐 어떤 분들은 12장 이상 가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8장도 가져야 되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저는 하방 기준으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하방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과실의 품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금 많이 잘라내서 실제로 사진에서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시설 보고 딱 들어가면 야 내가 이거 뭐라고 하지? 반바지 입혀놓은 거지 왜 상의 탈의를 시키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정도는 해야 많이 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금 많이 잘라내서 실제로 사진에서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시설 보고 딱 들어가면 야 내가 이거 뭐라고 하지? 반바지 입혀놓은 거지 왜 상의 탈의를 시키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정도는 해야 많이 나요. 그리고 TOCV가 걸린 집들은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 TOCV 증상이 나오는 걸 빨리 잘라주면 잘라줄수록 타고 올라오는 속도가 솔직히 조금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TOCV 걸린 애들은 더 잘라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표현이 수용복, 원피스가 아니라 비키니까지 만들어라. 야구들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 저런 식으로 조금 많이 뜯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배꼽절이 나오는 상태인데 계속 강조하면 뿌리의 가장 먼 쪽에서 칼슘이 그 가동성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들이 어릴 때는 잘 안 와요. 여기 보시면 3하방, 4하방, 5하방까지도 건조 스트레스 준다고 했잖아요. 이 길이 해봤자 1m가 안 나와요. 근데 저때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9월에 정식하고 4, 5월 달에 지금쯤 배꼽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걔네들 이미 길이가 엄청 길어요. 이동거리가 길다 보니까 배꼽소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거기다가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희가 아마 재수가 없으면 몇 살까지 살 거예요.
그리고 토마토는 1년 살아요. 저희 사이클 작동은.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생장 속도가 100배가 더 빠르다. 얘네들은 이미 보호대 정식해서 4, 5월 돼버리면 이 친구들은 거의 노년기에 가까운 쪽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까 뿌리 사진 보셨을지 뿌리 상태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이동의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배고픔이 좀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이동 거리도 짧고 물을 많이 줘도 뿌리 발달이 상당히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잘 빨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 스트레스를 조금 3하반, 안전하게 3하반까지는 하지만 4하반, 5하반까지 하는 집들은 경험상 이렇게 건조를 줘도 이동 거리가 짧으니 이런 증상이 상당히 적어. 일부 나와서 나는 뿌리 발달을 더 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노년기에 들어가고 작물의 길이도 엄청나게 길어져요. 거기다가 보온기가 이제 처음부터 내가 그런 공원에 있다가 간 게 아니라 좋은 기가 있다가 다시 간들처럼 바뀌어져 버려서 얘네들이 적응을 못하면서 배고픔이 좀 많이 터지는 이런 편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동거리가 길어지면서 흡수가 잘 안 되면서 가장 뿌리에서 먼 쪽에서 배꼽 소리들이 빵빵빵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거의 대부분 뿌리 하짝과 이동거리의 길이예요. 그래서 보통은 5m에서 7m 정도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위험성이 점점 커진다고 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티번 현상들도 다 똑같은 칼슘 결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들 이 끝에서 뿌리 쪽과 가장 많죠. 그래서 이게 나올 때 우리 그때 칼슘 얘기하면서 칼슘이랑 제일 안 친한 놈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량작용 나오는데 제일 안 친한 놈 가리랑 식수염, 암모니아 얘네들은 안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꼽 소리가 나오는 형태에서 들어갈 때는 처방전 자체가 사수염돼 있어요. 자, 암모니아트에서 질산태 질소로 바꾸는 형태로 처방전 주죠. 거기다가 아연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이죠. 이제 양액 쪽으로 그래서 보통은 여기 들어갈 때 양액가들 같은 경우는 칼슘 그러면 칼슘의 결핍이 나오다 보니 이 C를 높여줘야 돼요, 낮춰줘야 돼요. 칼슘이 계속 결핍이 돼요. 배꼽사기가 칼슘 결핍이잖아요. 그러면 공급되는 이 C를 낮춰줘야 돼요, 올려야 돼요. 결핍인데? 칼슘 결핍인데? 칼슘이 결핍이에요. 네, 낮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낮추는 것도 다 달라요. 일단은 첫 번째로 낮춰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토마토 같은 거는 솔직히 맛으로 먹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식해보고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당도가 필요한 작물들은 이 씨가 낮게 되면 당도가 떨어져요. 특히 딸기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 씨를 조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농가들은 세팅 값을 걸어놓는데 700W에서는 이 씨, 예를 들어서 이 씨를 일정 부분 들어가면 700W, 밤이 셀 때는 0.8로 공급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걸어놓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온도가 높고 힘들어하니까 순수한 물량이 많아요. 흡수도가 좋아지고. 그때는 이제 셀 때는 이 씨를 낮추고 그런 환경이 아닐 때는 정상적으로 이 씨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당도를 지킬 수가 있는데 딸기 농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제어 시스템을 가진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우리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루 강량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이게 가장 얘 그래프가 제일 흡사한 게 뭐라고 그랬죠? 네, 작물의 수분 요구도 거기다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스크랜치고 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강약이 세면 온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도 같이 강이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이때는 이제 일몰에 가까울수록 온도도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우스다 보니 일몰이 된다고 해도 열대야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생길 수도 있고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많나. 근데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이런 형태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일몰에 가까울수록 광량이 그 온도가 낮아지죠. 그렇게 되면 이때는 이씨를 좀 높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타임만 이씨를 높이고 마지막 타임, 첫 번째 타임은 이씨를 높이고 그 다음에는 이씨를 다시 낮춰도 되는 형태로 세팅됩니다. 그게 이제 그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딸기 농가들은 그게 조정이 되는 양액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들 이제 연동보다는 아직은 딸기 같은 경우는 단동에서 양액 기계 이제 간단한 걸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1.0으로 들어가던 건 여기 0.8로 낮춰서 공부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까먹고 여기는 이제 올려야 1.2로 공부를 했어요. 깜빡이고 그대로 가다가 팁번이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도를 지켜야 되는 작물들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정만 좀 해보시면 높게 관리하는 것보다 당도가 조금 떨어지겠지만 낮게 쭉 관리하는 것보다는 당도가 확실히 좀 올라가요. 근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런 맛으로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아예 그냥 낮춰서 공급하는 집이 있고 나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할게 라면 강도에 따라서 이 씨를 낮췄다 높였다 이 작업을 이제 양액 기계가 괜찮다 보니까 세팅을 다 걸어봐요. 그러면 센서가 양을 읽고 이 씨를 뭐 예를 들어서 2.0 들어갈 거 0.8로 낮추고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자꾸 이제 자기가 알아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식수용 앞머리한테도 이제 처방전의 베이스가 됐으면 배꼽소리 조금 취약해요. 그리고 가리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맛내고 착색 돌린다고 가리 베이스를 너무 많이 시비하거나 그런 집들은 팁번 현상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착색이나 당도 때문에 내가 이런 걸 꼭 제대로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리 베이스 말고 다른 베이스로 된 팁번이 많이 나올 때는 그런 착색제나 당도들을 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지의 이씨가 이게 3.5, 4, 4.5, 5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토경으로 치면 배지의 염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급 이씨는 낮춰져요. 그걸 보면서 온도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지의 이씨가 5이고 80도가 공원일 때는 제일 낮죠. 공급이 있어요. 보통 이제 세팅을 할 때 온도, 광량에 따라서 이 배까지 체크를 해가지고 공급 이씨를 정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토마토 같은 경우는 최저 이씨가 공급할 때 좀 잘 자랄 수 있는 이씨는 보통 2.2에서 2.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배꼽소리가 이제 좀 나오고 온도가 높고 이씨가 높다 보니까 배 이씨가 높다 보니까 공급 이씨를 최대한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춰줘요. 근데 맛이 필요한 작물들은 팁번하자 칼슘 결핍을 피하려고 하다가 당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가 높지 않는 광량이 낮은 형태 첫 번째든 마지막 타임이든 그때는 이씨를 의도적으로 좀 올려가지고 공급을 하면서 당도가 떨어지는 걸 어느 정도 지키는 형태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고 광량이 세고 배지의 염이 높을 때는 무조건 배꼽소리가 많이 나오면 낮춰서 공급하는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보통은 칼슘은 물과 함께 이동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던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뿌리 상태가 나빠버리면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칼슘 결핍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물의 공급을 좀 늘려야 되는데 보통은 칼슘 물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일단은 물을 많이 던져주는 형태로 들어가되 마지막 단수 3시간 이내에 배지분기가 3% 이상 떨어지게 되면 배꼽소리 발생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게끔 비타민 한 번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얘기했죠. 양액 농가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거든요.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맹물 주지 않는 거. 일모르 물 주는 거. 네. 그러면 토종 농가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죠. 첫
똑같이 일부러 물 주는 거 또 하나 더 얘기했잖아요. 특히 동적일 때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아 이거 저거 뭐지 자르는 거. 네, 자른 가지 말라고. 안 마르다고. 요 곰팡이 합시다고. 양액문과들 어쩔 수 없이 매일 물이 들어가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토경문과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줘요, 5일에 한 번 줘요 하는데 관주 주고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 상처랑 피 나오는 것처럼 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곰팡이 필 확률이 많다. 근데 공기 대서는 금방 마르니까 상관없는데 동적일 때는 잘 마르지 않으면 여기에 곰팡이가 많이 핀다. 그거를 피하셔야 돼요. 일부러 물 주지 말라는 거는 알고 아는데 네. 주지 말라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꼬리가 가습하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배꼽선가 나왔을 때는 이 규칙을 깨. 배지의 함수량의 변화에 따라서 야간 감지도 실시를 해요. 야간 감지. 네, 저녁에 물을 줘. 그때 맹물, 이씨가 어떻게 할지, 사실 비율도 높일지 그런 것도 막 체크를 하는데, 네, 이럴 때는 야간 감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이 깨질 때가 있어요.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배꼽서기가 심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형태는 이게 이제 배지 함수 그래프거든요. 물 주는 거. 이 그래프를 24시간 동안 계속 변하는 걸 체크해서 이 그래프로 수치화시켜서 아까 배지의 함수 델타 값을 낮고 높은 거 그걸 따라서 보통은 15% 이상 편차가 나게 되면 배꼽선이 되게 민감하죠. 저는 15%하고 정하지만 보통 어떤 컨설턴트는 13%가 넘기 시작하면 알람이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알려고 하면 이게 저도 이제 배지만 보고 작물 상태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런 그래프를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적으로 사시면 여기 이런 그래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야간감지를 할까 아니면 이때 물을 더 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 보세요. 이게 두 개거든요. 무게가 X를 찍자면 위까지 올라오죠. 근데 날이 가서 어때요? 배지 그래프들이 낮아지죠. 이 말은 뭐예요? 물이 더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지 무게의 맥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kg라고 하면 10kg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낮아지죠. 배지가 건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꼽선이 나올 확률이 많아지고 이걸 그래서 숫자가 많이 나면 좀 싫긴 한데 보면 이제 요 녹색 요 형태는 이제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 맞추면 작물이 잘 자란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탈출교육 같은 경우는 세력의 균형도 되게 중요하죠. 특히 세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결핍증이 좀 그래서 강한 작물일 때 결핍증이 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열반 쪽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딸기 쪽에서도 열과 좀 많이 그때 우리 열가 생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였죠? 아마 열가가 생기는 원인이 팽합차잖아요. 네네. 그때 막 얘기했었죠. 수분. 네. 보통 토경에서는 물이 롤러코스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물을 언제 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10시 이전. 아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맞죠. 물을 언제 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맞아요. 작물체가 물이 필요로 할 때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배지 함수를 내가 저울이 있어. 그러면 배지 함수를 저울로 이용을 하면 언제 물을 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배지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용을 해요? 내지가 있어요. 함수 저울이 있는데 물이 점점 서서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얘가 물을 빨게 되면 툭 하고 떨어지겠죠. 그걸 모닝딥이라는데 모닝딥이 발생됐을 때 공부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내지 함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닝딥을 찾아서 하기도 솔직히 힘들긴 해요. 근데 그게 증거잖아요. 배수구가 점점 조금씩 감소하는데 순간적으로 톡 떨어지고 다시 올라와요. 빠니까 배수구가 순간적으로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얘는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 시간적으로 보통은 일출은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보통 시간별로 따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온도로 따지면 한 하우스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야 얘네들 좀 물을 빨리 시작해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보통은 뭐 17, 18도는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너무 이제 장체가 좀 다르니까 16, 17도 정도는 돼야 얘네들 조금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강량으로 치면 150에서 200W 정도는 이 정도의 세기는 빈량이 들어와야 얘네들이 끼깍끼깍끼깍 움직여요. 그러면 줄로 치면 보통 150에서 200줄 정도 되면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첫 타임을 줄 때 보통 100줄 맞춰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움직이기 시작, 그거는 다른 의미니까 요 정도 환경이 어느 정도 돼야 증산을 시작해요. 그러면 이런 걸 다 맞춰가지고 했던 시간이 예를 들어서 9시에 주는 게 퍼펙트해요. 이런 조건이에요. 네? 요 가정하고 그러면 일몰은 언제 끊어주는 게 좋을까? 물을 끊는 시간도 중요하죠. 한정없이 줄 수는 없잖아요. 언제 끊는 게 좋을까? 해 떨어졌을 때. 해 떨어졌을 때. 해가 떨어졌을 때라고 하면 일몰이라고 하면 빈량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빈량이 요 정도는 최소한 필요한데 얘네들이 빨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게 되면 그 물이 그대로 배지 토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몰 후 물 주는 걸 금지한다는 게 얘네들이 증산을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물이 바닥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야간 간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함수량을 지켜야 되잖아요. 언제냐 그게 아까 배지의 함수는 뭐 몇 프로가 떨어지고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럼 얼음 얘기 다 치우고 증산으로 인해서 배시의 무게가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감소되는 요인이 또 뭐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워. 네. 증산과 증발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야간은 그래요. 빨지 않은데 증발로 인해서 이게 함수율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지켜야 다른 생리작용이 생리장애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증발로 인해서 얘네들 뺏기는 거예요. 그걸 보충을 야간에 이제 채워줘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깨는 거예요. 그게 생기는 게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하우스 온도가 안 떨어지거나 아니면 열대 같은 게 생겼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읽어내려고 하면 이제 함수율 그래프를 보고 시간당 몇 프로가 떨어졌냐, 얼마큼 떨어졌냐 그걸 보고 이제 야간은 그 결정을 해요. 그때 결정을 할 때도 이 씨를 얼마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칼슘의 함량을 더 높여서 들어갈 거냐 이게 방법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디테일하게 하셔도 되니까 원리만 일단 알면 증발과 증산이 동시에 일어나서 함수 배지의 무게가 훅 하고 떨어지면 야간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걸로 치면 시간적으로 치면 얘는 우리가 이걸 휴직이라고 하거든요. 일출돼서 9시에 들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출이 6시라고 하면 3시간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저희 휴식이라고 해요. 이 면적이 일몰 때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4시에 뒀다. 그러니까 일몰이 똑같이 6시다. 이 간격이 곱하기 2가 돼요. 면적이. 그 말이 뭐냐면 시간적으로 내가 1시간 후에 물을 주면 얘는 2시간 전에 물을 끊어줘야 되고 2시간 후에 물을 주면 얘는 4시간 전에 물을 끊어줘야 이제 밸런스가 잘 맞는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 면적 자체가 2배가 되도록 움직여요.
근데 이제 요즘에 트렌드가 조금씩은 바뀌긴 한데 환경조를 위해서 일몰 직전까지 물을 주거든요. 그걸 알려고 하면 요 이제 수분 부족과 HD 값이나 이런 게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긴 한데 일단 스탠다드로 저는 골든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네, 형태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여러 장비로 인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물을 더 줄까 말까 그걸 결정하는데 그래도 환경적으로 이거 시간적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이걸 보고 하면 1시간 후에 물을 주면 2시간 전에 물을 주고 4시간 2시간 전에 물을 주면 4시간 전에 주고 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날씨가 덥다, 광이 더 많다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씩 더 때리고 함수로 무게가 있으면 내가 8% 유지할게, 10% 유지할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8%를 유지하고 싶은데 10%가 나왔어. 그러면 뒷타임을 한 번 더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 하루 강량이랑 제일 비슷한 게 강물의 수분 요구도가 그럼 물이 한번 툭툭툭툭 떨어지면 미친듯이 들어가다가 관이 또 떨어진다. 이 간격은 돌려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딸기 같은 거는 보통은 배기 맥스로 배지가 완전히 차야 먹고 토해내잖아요.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보통 두세 번째 타임 때 배기 흘러나오게끔 세팅이 된다고 하면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네 번째 때 배기 흘러나오게끔 유관입니다. 이게 이제 골든룰이죠. FM적으로 노 형태를 맞추면서 상황에 맞게끔 조금씩 변화를 시켜주는 생각이죠. 그러면 광량의 변화에 따라서 이걸 물을 짧게 줬다가 다시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형태가 돼야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오는 게 토경보다 양액에서 수확량이 많이 나오고 품질이 좋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광이 있으면 수분 요구도가 올라가요. 근데 토경 같은 경우는 매일 물을 줘. 못 줘요. 거기다가 오전에만 웬만하면 줘야 이렇게 뿌리가 가습되는 거 막아요. 근데 양액에서는 매일 물을 주고 어떻게 줄지 자기 마음대로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실의 발달 속도나 사이즈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수확량이 많이 나와요. 특히 비 오고 흐린 날 토경 물 못 줘요. 양액은 오전이라도 때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얘가 제일 좋은 건 물을 언제 줄지를 결정하는 거는 얘네들이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빨기 시작할 때, 물을 필요로 할 때만 던져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장비나 이런 걸 통해서 언제 얘네들 물을 빨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대략적으로 외부 강량에서 얘는 수분 농도가 올라가면 물을 던져줘야 돼 하고 이제 계속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더 차이가 있는 게 작물이 언제 가장 양분을 잘 흡수해요? 양분을 언제 가장 잘 흡수해요? 하루든 어디든 양분을 언제 잘 흡수해요? 얘네들. 한 12시 아니야. 언제 잘 흡수해요? 작물이. 잘 크고 있어. 맞은 것 같아요. 10분만 쉬었다 다 정답을 생각해보시고. 그거를 이제 말하면 요거랑 또 연관돼서 왜 이래서 좀 더 잘 크구나. 그게 좀. 그래서 우리 열가가 생길 때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는데 9시에 물을 주는 게 맞는데 내가 만약 8시에 주거나 10시에 누가 가져가는 이런 환경적인 조건이 9시에 물을 주는 게 가장 선택해요. 그 전에 작물이 언제 가장 잘 흡수를 잘해요? 양분들은 해 뜰 때, 기온이 낮을 때, 또 물 주고 난 직후. 물 주고 아니 왜 그럴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직접적으로 우리 양분이 뿌리에 닿았을 때 가장 많이 흡수가 되거든요. 얘네들. 그러다 보니 양액 농가들은 끊어서 여러 번 주잖아요. 훨씬 더 영양분이나 보충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더 많이 사요. 네. 토경은 한번 밀어주고 토경 농가들이 하루에 10번씩 주는 농가 있어요. 없죠. 양액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양액에서도 요즘 트렌드 자체가 최대한
끊어서 들어가. 계속 끊어서 수십 번을 들어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광량에 맞게끔 계속 끊어서 줘요. 특히 올 때 끊어서 들어가면 세력이 점점 강해져. 그러다 보니 양액에서 들어갔을 때 세력이 강하고 생산량이 안 합니다. 그것도 폭용 대비 함수를 가지고 물관을 같은 걸 용해할 때 그걸로 치면 예를 들어서 내가 9시에 환경 조건에 의해서 9시에 물을 주는 게 제일 좋죠. 그때 얘네들 물이 필요해. 근데 많이 8시에 그러면 어떤 시죠? 9시가 가장 핫한 타임이다. 근데 내가 8시에 8시에 9시가 가장 퍼펙트한 시간이에요. 근데 8시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환경적인 조건에서 얘네들 물을 빨기 시작해. 필요로 할 때가 9시. 근데 8시에 물을 줬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아직 잠에서 덜 깨서 영양분을 덜 빨아들이면 50%만 한 50% 모자라요. 네. 50% 모자라요? 50% 모자라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 물을 빨려고 하면 얘네들이 잎들이 액티브하게 활동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잠에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근압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뿌리는 대시가라 그러죠. 주면 주는 대로 빨아버립니다. 그러면 아침에 9시에 물을 주는 게 정확한 타이밍인데 내가 8시에 물을 줬어요. 그럼 얘는 빨아버려요. 잎은 잠들었고 얘는 깨어있어요. 그럼 이 물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팽창이 생기면서 터져버려요. 열가가 생기는 원인이 거의 대부분 토경에서도 열가가 많이 나오는 데는 거의 대부분 아침에 물을 일찍 많이 줘서 생기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적당한 시간에 줬다 그래도 많이 줬다가 훅 떨어뜨렸다가 많이 줬다가 이 롤러코스터의 이 폭을 줄여야 돼요. 이걸 줄이려고 하면 간격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열가가 많이 나와. 그러면 간격을 너무 함수를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일 만에 뭐 일주일만 한 번 물 준다고 하면 양을 좀 줄여서 뭐 5일마다 한 번씩 들어가든 열가 많이 생긴다고 그런 식으로 이 변동폭을 줄여야 돼요. 양액 같은 경우는 얘는 잠들었고 얘는 깨었다 보니까 아침에 얘도 활동성이 있을 때 얘도 먹고 얘도 먹어야 돼요. 근데 이쪽만 들어가다 보니까 과실에 물이 많이 차잖아요. 빵빵빵 하고 터져버려요. 근데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죠. 어떤 용도? 그렇죠. 얘한테는 과실로 물이 몰빵이 되다 보니까 과실이 진짜 안 크고 미치려고 할 때는 열가의 리스크를 안고 그 방법들을 쓰는 농가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알고만 계세요. 네. 위험하다 보니까.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물이 쏠리다 보니까 얘가 더 커지겠죠. 맞죠? 네. 그런 형태예요. 근데 또 열가가 생기는 원인 중에 아침에 일찍 줘도 생기는데 저녁에 늦게 줘도 생겨요. 왜 생길까? 한 49% 모자라요. 이게 왜 생길까? 늦게 줘도 생겨요. 네? 원리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하면 같은 조건일 때 여기는 바다, 땅이에요. 온도가 같이 떨어져요. 그럼 누구부터 식어요? 땅부터 식죠. 그러면 우리가 작물채, 그 다음에 배지, 그럼 누구부터 식어요? 작물채 먼저 식겠죠. 그 말은 뭐냐면 얘네들은 온도가 있단 말이에요. 광은 떨어져 온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식죠? 얘는 뜨겁죠? 그러면 얘네들은 온도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액티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주니까 얘는 근압도 발생되지만 온도 편차에 의해서 얘는 힘이 있는 거고 주면 주는 대로 쭉 빨아버리니까 얘네들은 땅이니까 작물체는 식어버리잖아요. 활동성 점점 떨어지는데 얘는 아직도 활동성이 있는 거예요. 얘가 마음이 불타고 있어요. 아직도. 주다 보니까 쭉 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실로 빵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또 빵 하고 터져버려요. 그러면 일찍 주고 늦게 줘도 터져버려요. 네. 그러면 얘를 그런데 내가
8시에 물어주면 그런 게 생겨요. 그러면 내가 10시에 줬어요. 무슨 문제야? 10시에 줬어요. 10시에 줬어요. 그때는 뭐 해가 떠서 네. 많이 흡수하니까. 네. 뭐가? 아니. 열심히 비슷비슷 한 50% 문제가 얘네들이 수분 요구도가 있을 때 늦게적으로 못 맞춰줬잖아요. 그러면 시들거나 생리작용 중에서는 배꼽설의 확률이 많아져요. 물이 요구를 할 때 못 줬잖아요. 늦어버리니까 칼슘도 당연히 그때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배꼽설의 위험이 많아져요. 배꼽설이 물을 충분히 줘서 한줄 그 델타 이 편차를 6%까지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늦게 줘버린다는 말은 이 델타 값이 줄어들어요. 늘어나겠죠. 건조한 그러니까 더 배지가 무게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배꼽설이가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시가 베스트 타이밍인데 마지막 주는 게 4시가 베스트 타이밍인데 내가 3시에 줬어요. 3시까지만 줬어. 그럼 뭐가 문제예요? 4시까지 주는 게 베스트 타이밍인데 내가 3시에 물어보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요? 네, 과실의 비대 마찬가지로 배꼽설이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 대신 반대로 뿌리는 좀 더 건조 스트레스를 느끼니까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뿌리가 쉴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뿌리는 더 왕성해집니다. 반대로 4시에 끝났는데 5시까지 줘버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열과 같은 문제들이 빵빵빵 터지고 물이 또 많은 형태로 쉬는 시간 없이 가야 되니까 뿌리의 활력을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딸기한식이 광량보다는 유량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은 1시간 가면 1시간 가면 2시간 가면 그래서 9시에 시작해서 2시간 가면 11시, 13시, 15시 이런 식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미 양분의 요구도는 광이 세니까 올라갔잖아. 얘네도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필요로 할 때 물을 계속 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장구체 무게가 감소를 해야 돼요. 절대 감소 안 하고 계속 무게가 쭉쭉쭉 올라가고 그러면 진짜 최신식 온실에서는 내지 무게 한 줄을 체크하지만 장물체 생체종까지 바이오매스를 재요. 그걸 2개를 가지고 물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유럽에서는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 업체가 아마 올해나 내년에 그걸 좀 할 거예요. 일본 농가들은 수입해서 그걸 설치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지 함수를 겨울 가지고 고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요. 그게 아마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그런 장비가 된다고 하면 아마 이런 말일 거예요. 제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와이프가 저한테 물을 거예요. 오늘은 몇 킬로 계속 증가했어? 근데 어제는 10킬로였어. 오늘은 9킬로였어. 야 이리 와봐. 너 물관리 잘못했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맞잖아. 계속 증가는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체중 무게까지도 재는 형태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개념 자체는 이게 이제 저희는 골든룰이라고 부르는데 양행 뭔가 첫 물 관리는 요 기준으로 시작해서 환경이나 세력이나 이걸 맞게끔 조금씩 변화해요. 거기다가 뭐 수분 부족도나 뭐나 습도나 뭐 이런 거 하나하나씩 추가해가지고 얘네들 세력이나 착가량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 거 조금씩 바뀌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얘네들 자체가 과를 크게 키우고 뿌리 상태가 괜찮다고 하면 공급률이 이제 물빠짐이 좋은 형태에서는 물을 일몰 근처 때까지도 주는 식품도 있어요.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엄청나게 선호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물관리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요렇게 많이 생길 때 페나타 때문에 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번 가정을 해보면
토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양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 거의 한 일주일, 2주 동안 흐리고 비었어요. 흐리고 비었어. 그러면 열과가 많이 발생할까요? 많이 발생할 것 같아. 흐림비가 한 2주 동안, 2, 3주 동안 왔어. 네, 비흐림이 2주, 3주 정도 왔어. 그럼 열과 많이 발생할 것 같아. 아니야. 열과랑은 크게 상관은 없어. 그럼 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해갑차가 그렇지 않은 그냥 거. 물갈이 네. 하는 조건이 그러니까 뭐 잘 증산자하고 증산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발생은 왜 많이 하시죠?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소비는 없는데 네. 에너지가 네. 과잉 공급이 되니 네. 열과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열과 발생하는 꼭 다른 열과 발생 아니 열과 발생할 것 같은 소리 네, 왜 발생할까? 하나의 만들어질 테니까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칼슘은 리그레인이라는 성분들을 이제 합성을 시켜서 만들어내요. 그게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플렉시블하게 탄력 있게 그래서 안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 2주, 3주 비가 왔어. 양액 공급도 제대로 못 쳐줘. 과실 표피나 잎들의 칼슘 함량이 점점 떨어지고 그럼 해가 하고 나서 해가 떠버리면 그 탄력이 떨어지다는 거 물을 줘버리면 쉽게 터져버려요.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열과에 민감하고 그런 품종 심으신 분들은 흐리고 비 오는 날이 좀 오랫동안 지속됐잖아요. 의도적으로 칼슘 함량을 더 늘려요. 그걸 하려면 아니 이씨 높이면 다른 불균형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고급으로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데 짧게 그거 말고 우리가 생각할 때 A통, B통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면 칼슘이 어디 제일 많이 들어가요? A통, B통 막 얘기했잖아요. 처방전 뭐 하는 아이 질산칼슘 어디 A통에 보통 네. 들어가잖아요. 우리 칼슘 있잖아. 비액을 잠고 A통으로 관주를 하는 거예요. 칼슘 함량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간단하잖아요. 이 원인만 생각하면. 그럼 조금 더 고급 가정 들어가면 저런 배꼽사리 같은 거 많이 생겼을 때 칼슘은 오전, 오후 비교해서 언제 더 흡수가 잘 된다고 그러죠? 아야! 칼슘 관주. 제가 그때도 예외가 있다고 했는데 토경도 웬만하면 오전에 간주를 끝내시고 오후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칼슘 간주만큼은 오후에 하는 게 흡수가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프레이 하는 거는 상관없고. 그러면 그때 오후 때 마지막 타임 때 비액을 잠그고 A를 해서 칼슘이 제일 많으니까 밀어주고 배꼽소리 심해 칼슘의 함량을 의도적으로 올려주고 하여튼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이제 찍어보면 칼슘의 함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열과가 많이 나와요.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칼슘질의 횟수에 따라서 열과나 이런 이제 그 칼슘 결핍이 열과가 이제 이렇게 적게 나오냐 많이 나오냐 여기서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칼슘질을 많이 하게 되면 더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어서 터지는 게 확실히 방지가 많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면 양액 재배보다 토경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물 주는 이게 이제 힘들다고. 왜냐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흐리고 비 오는 날 오랫동안 물을 못 주다 보니까 아유 씨 이거 물을 빨리 줘야 되겠네. 급하게 많이 주다 보니까 빵빵빵 하고 터지는 경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토마토 보면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게 있고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게 있어요. 차이가 있을까? 노지에 심는 거예요. 노지에 심는 거예요? 밑에 바닥이 노지에 심는 거 보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저게 보통 어디서 많이 생깁니다. 하우스. 이게 하우스다 그러면 가운데에 많이 생겨요. 측창 쪽에 많이 생겨요. 아니면 뭐 끝에 많이 생겨요. 앞에 많이 생겨요. 하우스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 같은 게, 요거 같은 거는 이제
가시 표면에 습이 많은 형태다 보니까 측장 쪽에 습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요 토마토가 습이 많잖아요. 그럼 측장 쪽에 해가 들어오죠. 해가 막 들어오면서 급작이 말하면서 저런 식으로 쪼개져요. 팽합처 때문에 쪼개지는 것들은 이제 특히 핑크계, 토경이 많이 나온다는 게 양해 쪽에는 레드계, 그러니까 뭐 유럽 쪽, 쉽게 말해 유럽 쪽을 많이 심고 이제 토경 쪽에는 핑크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찰토마토 같은 그런 일본계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많이 심는데 걔네들이 어깨꼴이 좀 깊고 그러니까 그쪽이 짝짝짝 하고 이제 팽합처 때문에 터져버려요. 근데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는 식들은 오존에 습이 많아가지고 결로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터지는 경우 햇빛을 바로 받아서 그래서 대부분은 측창 쪽에 빛이 먼저 들어온 쪽에 주로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 좀 방지하려고 하면 습조절도 필요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칼슘질을 조금 더 몇 번이나 더 해주시면 요 비율이 좀 낮아요. 완전히 막지는 못해요. 솔직히 좀 확률이 더 낮아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런 옥수들이 줄면 줄수록 이제 소독이다 보니까 열과 생겨버리면 다 비품도 비품도 아니라 얼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 보니까 농가들이 지금 대형 농가 일부 농가들이 즉 기계를 하우스에 이제 설치하는 게 저 로스라는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거는 그런 환경도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미세프로기 이게 이제 습도, 칼슘 공급의 이제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죠. 그래서 요거 같은 이제 일소가 요거는 이제 토경 빼고는 양해종가 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아마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면 올해 같은 경우도 사과 같은 것도 일소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토마토 쪽에도 좀 아직 지금은 이제 노지 키우시는 분들이 거의 없긴 한데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음식들은 이런 식으로 일소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강한 직사광선을 받아서 평균 온도가 50도 정도 되었을 때 이런 형태가 많이 나요. 그래서 작은 것보다는 큰 사이즈, 그래서 안숲 쪽에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거는 제일 좋은 게 차가운 소재 아니면 이제 포그 이제 할 수 있는 그 위에 스프링클러 같은 게 좀 있으시면 훨씬 더 이런 것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오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컨디션 조금 나빠서 스크린 같은 게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 후깅 시스템만 잘 갖춰져 있으면 공기도 견디는 힘들이 좀 강한 거예요. 갑자기 확 뿌려가지고 하우스 온도를 낮출 수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격을 많이 하거나 9배 같은 이상 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렇게 타는 거치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때요? 딱 보시면 느낀 것만 몇 가지 말씀해요. 첫 번째로 정답 말씀하셨으니까 생장점이 굵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세력이 강하고 모두 같이 또 더 중요한 게 또 있어. 또 보라색 빛이 세력이 강해요. 보라빛이 강해요. 근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여기 보시면 반점처럼 보이는 거죠. 찍히는 거죠. 이게 저장량들이 쌓인 징후예요. 그러니까 가지가들은 뭐 예를 들어서 고추한다고 하면 그 줄기랑 잎 사이에 보라색도 많이 끼잖아요. 그게 색상이 진하면 진할수록 파워가 있는 거예요.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보라색 자줏빛이 나면서 반점이 콕콕콕콕 찍혀있는 게 배터리를 충전하죠. 이게 없으면 배터리가 없는 거고 있으면 배터리가 확실히 충전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작물들이 2, 3주간 비 오고 흐린다고 해도 세력이 조금은 약해지겠지만 애들을 키워낼 수 있는 힘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얘네들이 녹색으로 반점도 없이 그대로 가는 나무라고 치면 얘네들은 그 환경을 못 이겨내요. 이런 것도 보시면 이게 진짜 약한 나무가 했지만 어때요? 그대로 녹색이죠. 반점이 하나도 없죠. 얘는 저장량물이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니 꽃이 개화를 못하는 거예요. 꽃눈은 강하고 보시면 예를 들어 꽃이 꽃 몽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통통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네. 통통함이 좋아요. 여기 사진 보면 통통해요. 길게 빠지죠.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통통하게 나오면 세력이 약하니까. 네. 여기 딱 보면 이런 식으로 꽃들이 길게 빠져. 그러니까 몇 가지 들어있어. 요걸 보고 내 나무가 세력이 강하구나 약하구나 좀 구별이 나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전에는 제 머리처럼 돼요. 아니 오후가 되면 제 머리처럼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오전에는 직모, 오후에는 허리처럼 파마머리가 돼야 세력이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반대로 오전에도 파마고 오후에도 파마해요. 그러면 세력이 너무 넘쳐가지고 과실 사이즈를 못 키워내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변화가 있는 나무면서 꽃도 길고 저런 형태로 나오면 세력이 굉장히 좋아요. 얘네들 나무들은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대로 오전에도 직모, 오후에도 직모 세력이 하락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전에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지금 좋은 환경 제어 시스템, 풀과 같은 거, 포겐도로 같은 거 쓴다고 한들 그 기값들은 사람이 다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작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못 읽어내면 이 기준값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습도 몇 %에 뭐 포깅이 돼, 뭐 피밴드 얼마 조정해가지고 뭐 측창이 열려 닫아,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읽을 때는 얘는 어떻게 보면 여자의 50대 머리가 흰머리라고 나는 인지를 하고 그 세팅감 넣어버리고 완전히 틀려버려요. 왜냐하면 걔는 정확하게 세밀하게 내가 주어진 값대로 움직이는데 내가 이 나무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면 말짱 꽝 좋은 환경 시스템이에요. 그냥 정확하게 읽어내서 여기는 남자고 검은 머리에 커트를 했고 뭐 구두를 신었고 이걸 정확하게 읽어내야 하는데 그걸 못 읽다 보니까 쓸데없는 값들을 줘서 이제 환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딴 쪽으로 가버려요. 그게 토경에서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느끼기에는 습이 왜 이렇게 많아? 차가 급하게 열어야 돼. 근데 알고 봤더니 습이 60-70%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막 창을 돌면서 습도를 40%, 30%까지 떨어뜨려요. 문제가 생기겠죠. 왜 40% 떨어뜨리면 문제가 생겨요? 건조해지니까 습도가 떨어지면 증산을 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40% 유지하는 게 더 좋잖아요. 너무 건조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나무들이. 증산을 열심히 죽도록 하려고 하는데 스트레스 너무 받아 보니까 소비되는 에너지가 더 많아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온실의 습도를 60-70% 맞추려고 하는 게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엄청 약하게 보여요. 이거 보시면 파트나 이런 게 안 나오고 털들이 조금 약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 끝이 타죠. 왜 탈까? 얘는 과실을 달게 키우려고 OEC에 너무 건조하게 키워버려요. 잎이 타버려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요즘 트렌드가 시장에서는 이만한 크기로 오라면 이만한 거 키워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이제 조금 더 당도를 높이려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 말로는 이제 좀 작기를 부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좀 타버려요. 네. 그리고 잎들이 되게 까맣게 건조하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뿌리를 발달시키려고 건조 스트레스를 주자면 그러면 내가 체크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이걸 기준으로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건조 스트레스를 주고 뿌리 활착을 미친 듯이 시키려고 내가 포인트를 자꾸 움직여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체크를 계속 해야 될까요? 습도. 그것도 뭐 너무 넓게 가지지 마시고. 그래요? 이 어떻게 지금? 너무 많이 내가 건조 스트레스를 주고 있잖아. 이게 잘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 시드는지 안 쓰는지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로 건조 스트레스 준다고 하면 토양이든 배지든 이씨가 올라간대요. 물은 안 올라가죠. 그러면 이 생장점이 노래야 돼, 까매야 돼. 그래도 올라오는 색상이 진하게 나와야 돼. 이씨가 있고. 그러면 이걸 체크하면서 보는데 약간 노란색 빛이죠. 이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건조 스트레스들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들어갔을 때 내가 건조 스트레스 계속 주고 뿌리 쪽으로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면 이 색상이 약간은 진하게 나와요. 아, 그럼 건조 스트레스가 잘 먹히고 있구나. 그걸 하면서 내 뿌리가 미친 듯이 꺾고 있구나라는 거 한 가지 더 체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장점 세입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다 아실 것 같아요. 화장지 엠보시 회장님 아시죠? 알죠? 볼록볼록. 볼록볼록. 네. 입들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요. 모든 작물이 다 똑같아요. 근데 입이 그런 거 없이 이제 뭐냐 갑티슈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거는 이제 뿌리에 자극을 안 받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걸 보면서 안 벗겨봐도 대충 이제 올라오는데 근데 좀 갑티슈처럼 나오네. 그러면 이제 저희 직접 이제 벗겨서 보고 이런 거지. 그리고 요거 같은 게 하반 꺾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심한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품종에 따라서 민감도가 잘 찢어지는 거예요. 특히 약간 때 환경이 안 좋고 하면 하반이 이렇게 쭉 길어지잖아요. 무게가 달리니까 이렇게 꺾여버리는데 꺾이기만 하면 한 20-30%의 비중이 빠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가 이게 꺾여버리잖아요. 그럼 물의 이동도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이 덜 커요. 근데 차라리 이거면 어찌어찌 따먹는데 이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품종의 민감도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찢어지는 품종들을 조금 피하셔야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하는 게 이런 하방 지지대를 있거든요. 이제 크랙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밑에다 이제 끼워버려요. 근데 잘 찢어지는 품종 같은 거는 하방 지지대 이제 그 간절형이 있고 송이거리형이 있거든요. 이렇게 찢어지는 애들은 송이거리형을 써야 찢어지는 게 더 돼요. 아크를 써도 이게 주비부터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그 양의 대형 농가들은 이런 하반 꺾임 이런 자재들을 필수적으로 보통 많이 쓰세요. 네, 잘 찢어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사진들인데 어때요? 이거 보면 뿌리 건강하게 보이는. 이 정도 뿌리 잘 돌렸어요. 근데 뿌리 말고 여기 알갱이 같은 거 좀 보이세요? 뿌리 아니에요. 네. 실제로 보면 알갱이들이 막 있거든요. 전에 저희 처방교사한테 비료 막 그런 거 설명했잖아요. 다 때려놓고 용액 잘 안 된 것들 대놓고 들어가니까 비료에 알갱이들이 침전이 되면 그러니까 비료를 좀 잘 타시면 됩니다. 그다음 요게 이게 파프리카 사진입니다. 이런 현상은 어떨 때 많이 생깁니다. 약간 고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이기적. 지 살라고 떨어뜨려. 방향이 약하니까 지가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떨어뜨려요. 이게 많이 나온다면 방향 대비 온도가 높거나 방향이 너무 약하죠. 세력이 떨어지고. 토마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랗게 떨어뜨려요. 이게 거의 대부분들이 세력이 약해지면서 탈락을 시켜요. 이런 요즘 들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딸기 쪽에 같은 거 총체가 많이 저희도 딸기 농약 단계를 짜주면 딸기 같은 건 총착을 잘 쓰진 않는데 2년 정도는 총착을 한 5번 정도 초반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예전에 예를 들어서 딸기 쪽에는 진디모리아 등에 빼고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가루까지 총체도 피해가 많을 것이고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응애가 끼기 시작해요. 올해 같은 경우 노궁애나 전방위가 꽤 많이 들어요. 총체도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온도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작물을 안 가요. 네. 사천 같은 경우는 딸기에 풍화벌레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작물을 가리지 않고 막 요즘은 들어오는 형태를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약을 좀 많이 쳐야 되는 형태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어디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딸기 농가를 모아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농약 관계를 보고 프로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친환경, 절반이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솔루션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약 아니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다고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응애 같은 경우는 지금 듣는 약제들도 몇 가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친환경 제재 가지고는 이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천적적으로 많이 돌아쓰고 있긴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 들어갈 때 내 온실은 천적까지 농약 사용을 진짜 최소화시키고 친환경 제재로 천적까지 재배를 했다고 해서 가격을 더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유통업자들 거의 다 금액을 두고 와서 자기들도 좀 힘들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아까 블루베리 얘기하는데 딸 같은 경우는 작은 뿌리파리가 많아지면 저렇게 고사시키는 경우가 나와요. 추위가 나와요. 근데 이 정도로 장으로 주저앉히려고 하면 가장 조금 못해가지고 제가 온실 들어가잖아요. 숨을 쉬면 코 한쪽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저 정도까지 쓰러뜨리는데 그래서 요글 같은 경우는 이 트랩, 형판 트랩이라는데 스티키 트랩을 달아주거든요. 그 달아주는 것도 어떻게 다냐? 요렇게 양의 배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조금 더 쓰시면 이렇게 뜯는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아유 나 부동까지 드리기 싫어 하면 평가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칼로 명암 크기로 가위로 다 자르세요. 그러면 중간에 다 붙여주세요. 좀 나나나게 붙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떨어뜨리는데 문제가 뭐냐? 갑자기 내가 이걸 뭐 딸기를 재배하고 뭘 토마토를 재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은 뿌리파리가 밀도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많이 쓰겠죠. 네? 하우스 안에 많이 쓰겠죠. 많이. 남주식이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작은 뿌리파리가 꿉꿉하잖아요. 매지 자체가 습도가 올라오면 함수량이 많아져 버리면 올라와요. 그러니까 물을 줄여야 할 시기 때 안 줄이고 물이 좀 과도하게 들어가 보면 얘네들이 밀도가 끌어올라요. 그러면 이제 내 배지의 함수율이 어떻게 됐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토마토랑 딸기랑 블루베리랑 교감을 해요. 근데 얘네들은 뭐가 문제가 생길지는 시그널을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해충의 밀도 가지고도 체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진딧물이 갑자기 좀 많이 터져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면 진딧물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딸기 같은데 꽃대 같은데 이렇게 들어갈 때 진딧물이 눈에 띄게 든다. 그럼 거의 대부분들 방제를 했는데도 좀 오르는 경우들은 사정 보조제 같은 거 좀 많이 쓰시는 분들, 질소질이 계속 죽이려고 들어가는 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가요. 그러니까 작물차 하나도 당도가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 칩질을 잘라서 짜가지고 브릭스 재보면 브릭스들이 나와요. 이 브릭스 가지고도 이 작물차에 이제 어떤 해충이 많이 올지도 저희는 이제 데이터 말고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거는 약재 방제도 방제지만 이런 윈 트랩 같은 거를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토마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롤 트랩이랑 평판 트랩이 평당 최소 한 장씩은 들어가서 위 아래를 전부 다 깔아버리는 형태로.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온실 전체가 계란이 맞춰서 전부 다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조금씩 문제가 되는 게 토마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꿀라방이 조금씩 문제가 돼요. 근데 위쪽 동네는 꿀라방 문제가 조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꿀라방은 노란색이 뚫리는 게 아니라 깜장색.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노란색, 깜장색, 노란색, 깜장색 이런 식으로 트랩을 딸기, 그래서 페로몬 트랩이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밀도를 낮추려고 하는데 아마 충남도 안전지대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미 경북, 경남에서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후에 아마 전체적으로 조금 풀리지 않을까. 네, 그래요. 이게 진짜 토마토 쪽에서 문제가 엄청나게 되고 들어오게 되면 장시가 주저앉혀. 거의 미국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가 중국을 통해서 아마 인천 쪽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향후 몇 년 지나고 조금 문제가 위암이랑 역병 이제 구별할 때 이게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딸기 역병 같은 경우는 위암이랑 다르게 쥐꼬리처럼 잠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뿌리를 예를 들어
뿌리를 뽑아가지고 내가 이걸로 프로를 이렇게 했을 때 잔뿌리들이 전부 다 뜯겨요. 근데 위양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잔뿌리가 떨어져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면 떨어져 나오면 역병, 안 떨어져 나오면 위양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는 딱 볼 때 쥐꼬리처럼 나온다고 해가지고 역병 같은 그런 형태로 나오는 형태로 그게 위양이다, 역병이다 이거는 조금 잘 구별할 수 있어요. 아마 오늘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아니면 오늘 우리 할까요?